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노범래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즐겁고 또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한국보건사연구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오늘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한국복지 패널에 대한 이 감사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복지 패널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거대한 실험실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어떤 데이터 분석의 알고리즘들, 기법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혹은 이 내용의 이런 방법들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그냥 상상 속에 남겨져 있겠죠. 하지만 이 한국복지 패널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또 대표성 있게 이 수집된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새롭게 습득도 해보는 저에게는 어떤 좀 가볍게 표현하자면 놀이터 같은 느낌이고요. 조금 진중하게 표현하자면 실험실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시퀀스 분석도 좀 새롭게 물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뭐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역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게 된 그 토양으로서 데이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정보가 많아지고 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모형이 굉장히 다양해짐으로써 기존의 양적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어떤 질적 연구, 어떤 생애사 전반을 좀 관찰하고 그 속에서 어떤 패턴들과 의미를 끌어내시려고 하는 그 질적 연구의 정향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좀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법들, 뭐 시퀀스 분석과 같은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좀 풍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이 패턴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패턴의 특징 같은 것들은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추출하지만 그것을 해석해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회귀 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수에 대한 해석이 주로 핵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과가 있음 없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규명을 한다면 이런 방법들은 상당히 묘사적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꼭 양적 연구가 그 정향이 아니신 혹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한번 이 내용들을 좀 검토해 주신다면 의미 있게 연구에서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퀀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떠한 이 연구 문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애사 연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생애사 연구를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패널 데이터를 관찰할 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괄적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시퀀스 분석이 상당히 많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시퀀스 분석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을 이게 뭐 통계 연구가 되었건 아니면 응용 연구가 되었건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 각각의 논문들이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이 주로 어떤 측면에서의 개선과 관련이 있는지 크게 좀 매핑을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영역을 제가 여기서는 확장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서는 크게 이제 거리 계산 방법, 이 멀티 채널이라는 개념, 그리고 분석 결과의 간명화와 관련된 전략들, 그다음 시각화 이렇게 나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퀀스 분석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극복해야 될 어떤 지점들 혹은 연구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어떤 한계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을 또 세 개의 꼭지로 묶어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사라돼 있는데요. 3입니다. 분석 사례는 제가 수행했던 연구를 가지고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멀티 스테이트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히든 말코프 모델이며 세 번째는 코호트를 비교한 사례를 가지고 함께 제 경험을 좀 공유하면서
몇 가지 분석에서의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시퀀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은 전체적 관점이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삶의 어떤 경로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점별로 분리된 이벤트나 어떤 상태가 아니고 연쇄 그 자체로 다룬다라는 측면에서 전체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이 삶의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다층적이고요. 또 다차원적이고 연결된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시퀀스 분석은 이 가운데서 어떤 연결된 구조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이벤트의 변화, 이번 이벤트의 발생 이런 것들을 다뤘던 그 기법들이 있죠. 뭐 생존 분석 혹은 뭐 사건사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 기법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전제는 상태의 발생을 좀 분리해서 보는 것이죠. 특정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나 시간적 요소들을 이제 보는 것인데 이 전후의 어떤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이제 관찰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어떤 하나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전에 어떤 사건들이 이어져 왔는가라는 중요한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기존의 생존 분석이나 이런 접근들과 시퀀스 분석은 정합적입니다. 이 시너지가 발휘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분석 또 그 이전에 이 생애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경험의 연쇄, 그 체인 그 자체가 하나의 분석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체적 관점, 이 연속적 관점에서 삶의 경로를 다룰 때 어떤 주요한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보 혹은 어떤 관찰 결과를 추출하고자 하느냐라는 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속성과 관련이 있겠죠. 어떤 특정한 사건의 발생, 뭐 그것이 뭐 질병의 발생이 되었건 혹은 실업이 되었건 혹은 탈수급이 되었건 그런 어떤 사건의 발생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맥락적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맥락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주안점이 있고요. 해석의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국면들입니다. 이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미 잘 정의된 어떤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면을 추출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제가 적어둔 것처럼 예컨대 이게 상당히 긴 데이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특징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시퀀스 분석 결과를 놓고 어떤 해석 과정에서 이와 같은 걸 녹여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하여서 관찰 결과로부터 어떤 특징적인 국면들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럭들이죠, 삶의 블럭들. 그러면 이 경험이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어떤 연쇄들이 이런 형태로 묶여져서 또 그 다음으로 이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 국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관심이 있다면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분석 사례로 든 히든 말코프 모델과 같은 뭐 이런 이제 계열들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터닝 포인트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시발점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촉발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후에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게 하는 어떤 전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사의 어떤 과정에서 주요한 변천, 그것이 한 시점에서의 상태 변환이 되었건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시퀀스의 변화가 되었건 어떤 특정한 사건의 어떤 경험들이 계기가 되어서 이것들이 촉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이론적으로 특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시간적 거리라는 것을 미리 모델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소 탐색적이고 묘사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 삶의 어떤 전체 양상들을 쭉 시퀀싱을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변화 이전에 어떤 촉발 사건들이나 혹은 전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측면에서도 유효함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게 그 방법
그죠?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개통도를 이렇게 살짝 그려보는 게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통도는 망라적이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위계 구조가 아주 이렇게 그 정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시퀀스 분석이 어디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그려봤습니다. 경로 전체,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홀리스틱한 접근, 전반적인 변화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은 크게 이 데이터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 변수 측면하고요. 그다음 질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연속 변수를 본다. 예를 들면 임금의 변화라든지, 혹은 삶의 질의 변화라든지, 혹은 주관적 건강감의 변화라든지, 우울의 궤적이라든지 이런 건 연속 변수죠. 이런 연속 변수를 다룰 수 있는 분석 계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궤적을 유형화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될 거고요. 시퀀스는 따라서 데이터의 양상으로 보자면 이런 질적인 연쇄, 어떤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적인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고용 이력이라고 한다면 훈련 상태에 있다, 혹은 구직 상태에 있다, 혹은 취업한 상태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질적 상태의 나열들을 우리가 이제 시퀀스 분석에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보시면 이게 채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역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서 명시적으로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시퀀스 분석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시퀀스 분석의 어떤 초기에 어떤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 개발되었던 거는 정보과학, 신호의 어떤 오류를 분류하는 이런 형태의 연구에서 많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레거시가 있거든요. 모든 이 통계 방법은 그것의 어떤 뿌리가 되는 어떤 그 지점들에 대한 일종의 존경인지, 혹은 그것이 유산인지 모르겠지만 좀 용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별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시퀀스만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이력 이런 것들이죠. 고용 이력 이런 것들 하나만 이제 보는 거고요. 멀티 채널은 2개 이상의 이 시퀀스를 복합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고용 이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퀀스하고 그 다음에 결혼 상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퀀스. 그럼 결혼 상태 같은 경우에는 뭐 미혼, 기혼 뭐 이렇게 만약에 내가 분류를 했다라고 한다면 2개의 시퀀스를 동시에 고려하는 이런 작업들이 멀티 채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하자면 단별량, 다별량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뒤에서 다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좀 요약적으로 미리 말씀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델에 기반한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퀀스 분석은 쭉 어떤 삶의 경로들이 있어 왔는가를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소 정태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어느 사건으로 이행하는가, 이런 좀 다이나믹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퀀스 하나, 어떤 이벤트 하나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이즈, 이것들의 어떤 이행 경로, 그것이 집단마다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면 우리가 무언가 알고리즘에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모델이죠.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질병의 어떤 전이 과정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알고리즘에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서 멀티스테이트 모델 한국 복지 패널을 활용한 사례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또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이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이런 멀티스테이트 모델과 같은 이런 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통적인 형태의 그 시퀀스 어널리시스에서 이제 확장이 좀 이루어진다면 내가 다별량을 보고 싶다. 크게 보자면 그래서 멀티 채널을 좀 고려하고 싶다도 될 수 있겠고요. 물론 이거는 연구자가 그 이벤트에 대한 코딩 과정에서 결합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제가 그 노동 이력하고요, 노동시장 참여 이력과 결혼을 지금 따로 분류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타당하다면 하나의 시퀀스로 뭉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 상태인데 미혼, 실업 상태인데 기혼, 이게 두 개를 합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퀀싱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벤트 종류가 이제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게 이제 분석 결과가 이제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상태를 하나의 어떤 채널, 하나의 별량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쪼개어서 그 다이나믹을 볼 것인지는 이제 연구 문제의 성격이라든지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보다 좀 유용한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 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다이나믹, 나는 상태의 전이의 어떤 확률들을 좀 보고 싶고 그것이 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에 좀 포커스가 있으시다면 좀 모델에 기반한 그런 분석 기법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연구의 실질적인 실무에 직접적인 기여는 안 되지만 항상 그 연구 방법을 이제 제가 배울 때 항상 그 초기 논문이 뭔지를 항상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재밌는 발견을 할 때가 되게 많고요. 이게 원래는 이 영역에서 나왔구나. 여기서 말들이 이렇게 개념이 바뀌긴 했지만 원래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굉장히 즐거운 발견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분석은 정보과학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옆에 논문 캡처를 하나 했습니다. 그죠? 논문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통신 신호의 에러를 어떻게 잘 디텍트해내고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 내용이 되게 간단하고도 재밌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공학 논문이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 20년쯤 있다가 생물학 분야에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었고요. 시퀀스 어널리시스의 많은 어떤 알고리즘들은 생물학 분야에서 많이 발달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생물학이라 생물 정보학인가요?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분석 기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아마 생물학 논문들이 의료 정보학 이런 논문들이 많이 검색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염기 배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약간의 모든 게 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조금씩 오차가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걸 묶어가지고 그 염기 배열 구조를 놓고 어떻게 묶어서 이걸 유사한 것으로 보고 혹은 다른 걸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아미노산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과학적인 상상을 발휘하자면 이게 꼭 생애사입니다. 결국은 이게 특정한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하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후의 어떤 사건 경험들 그 자체의 연쇄,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 레벨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1980년대에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캡처에 제가 제시를 한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소셜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사회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의 순서에 대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이고요. 이게 이제 앞에 써 있었던 이런 여타의 어떤 분야에서의 방법론적인 이런 데서 힌트를 좀 얻은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요 다음에 이제 86년에 나온 이 논문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시퀀스 간의 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같은가, 얼마나 비슷한가 이제 이런 것들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거리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식이 옵티멀 매칭이라는 방법이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 사회과학 데이터에서도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한 논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요 이 시퀀스 분석 논문을 찾아보시면 이 옵티멀 매칭을 사용하여서 뭐 이런 식의 논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시퀀스 분석을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게 2000년 전후의 논문에 보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매칭이라는 표현을 시퀀스 분석이라는 뜻으로 썼는데 막상 거리 계산법은 또 다른 걸 썼어요. 이게 약간 혼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그래서 좀 보실 때 좀 유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은 이제 시퀀스 어널리시스가 되겠고요. 옵티멀 매칭은 그 거리 계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좀 주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과학 영역에서 이런 시퀀스 분석이 발달하게 된 주요 배경이 무엇인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 도구의 개선이죠. 분석 도구의 개선은 다시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하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퀀스 분석에 굉장히 오늘 좀 소개드릴 다양한 어떤 기법의 어떤 변이들 그리고 확장들 이런 것들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오픈 소스 기반의 이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R이 되었건 파이썬 되었건 주로 이제 R에서 좀 많이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가능하게 하다. 그리고 이제 상용 패키지 가운데서도 기본적인 시퀀스 분석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타 이런 데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기법들을 적용하는 데는 조금 시차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접근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퀀스 분석을 좀 해보셨거나 이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체감을 하시겠지만 시퀀스 분석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그 자원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계 분석이나 이런 형태의 연산들은 비교적 컴퓨터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매트릭스 기반의 어떤 그런 연산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시퀀스 분석은 차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굉장히 진행해야 되는 굉장히 반복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의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먹고 실제로 해보시면 주무시기 전에 이거 걸어놨다가 아침에 일어나도 이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패널 데이터의 우리 실제 사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더욱더 이제 우울한 상황은 그 주무시는 과정 컴퓨터 꺼져버리거나 할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게 뭐 제가 그 주무시는 동안은 굉장히 아주 미니멀한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멀티 채널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이게 물론 모형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리고 이 그 소프트웨어적인 개선 가운데서는 이런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개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이 분석을 하실 때는 좀 안정적인 또 좀 높은 사양의 랩탑이나 데스크탑을 활용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는 게 뭐 그 초단일 수도 있겠고 그죠? 뭐 1단일 수도 있겠고 혹은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패널 데이터가 이제 연간 단위로 생산이 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길이를 가져야지 시퀀싱의 의미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데이터가 확보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만은 비교적 긴 기간을 포함하는 그런 이 신뢰로운 어떤 회고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퀀스 데이터의 굉장히 중요한 이 측면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한국복지 패널과 같은 이런 대표성이 높고 또 상당 기간 축적된 이런 성숙한 데이터들은 이 시퀀스 분석과 같은 다양한 분석을 해봄에 있어서 상당히 비옥한 토양과 같은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학술 대회가 한국복지 패널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드리는 이런 말씀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그 지금 계속 제가 뭐 시퀀스 이런 표현 쓰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지금 노동시장 참여 이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참여, 실업, 훈련 이렇게 사전에 정해진 어떤 그 이 상태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한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퀀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하나를 이제 요소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특별히 분석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특정하게 연구 문제에 따라서 특별한 에피소드의 반복이 좀 관심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차원 이야기했는데 이게 싱글 채널 즉 이게 이제 하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요거 말고 뭐 건강 상태라든지 혹은 어떤 결혼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2개 이상이 되니까 멀티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옵티멀 매칭의 어떤 이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게 시퀀스 1과 시퀀스 2예요. 그럼 거리라고 하는 건 이 디퍼런스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디퍼런스는 뭐냐? 자, 이 2개의 시퀀스가 디퍼런스가 0이 되는 시점을 만들기 위해서
예컨대 하나의 시퀀스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시퀀스의 어떤 요소를 삽입하거나 혹은 어떤 요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어떤 요소를 교체할 수 있겠죠, 그죠? 그 과정을 하나하나를 이제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 횟수를 예컨대. 그럼 그 횟수를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무수히 많은 그 가운데서 가장 최소값. 요게 이제 거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4개의 시퀀스가 있는데 그 엘리멘트가 있는 두 개의 시퀀스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그 두 개가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코스트가 14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용의 개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를 측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상만 해도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벌써 좀 드시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페어와이즈로 다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 그 예컨대 100개의 시퀀스가 있다면 100개의 시퀀스의 거리 행렬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분석은 이제 그 거리 행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럼 그 거리 행렬이 구해졌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파티셔닝, 즉 유형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애들 묶고요, 그죠? 좀 거리가 딴 애들은 이렇게 다른 유형으로 묶고 이런 유형화 기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뭐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뭐 그 위계적 유형화 혹은 뭐 K-민스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죠. 파티셔닝 기법은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화 기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묶어내겠죠.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런 식으로 묶어내게 되는 요게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다시 풀어서 보시면 첫 번째는 코딩입니다. 코딩. 여기서의 코딩은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 질적 코딩할 때 그 코딩 개념과 유사합니다. 즉 상태의 정의죠. 이게 이제 뭐 질적 연구에서의 질적 코딩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데이터의 측정값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된 어떤 하나의 상태. 아까 이제 우리 한국 복지 패널 같은 경우에는 실업 상태를 유추할 수 있겠죠. 뭐 실업 상태, 그다음에 고용 참여 상태. 근데 이것도 내가 좀 나눠보고 싶다. 그러면 뭐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비경활 상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해서 상태를 정의하는 것, 이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코딩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거리 측정과 이제 군집화 과정이 여기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집화된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스 분석의 기본적인 분석 단위는 시퀀스 그 자체거든요. 그럼 그것을 예컨대 어떤 결과 변수로 놓고 그럼 이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어떤 질적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뭐 로지스틱 회계 분석과 같은 것을 활용을 해야겠죠. 뭐 그렇게 해서 주로 어떤 개인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퀀스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증적으로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그 앞단에 교차 분석 계열의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집단별로 시퀀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딩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개인의 그 나레이티브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 생애사라고 하는 것이 양적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분석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벌써 한 10년이 된 논문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거는 이 장애인 고용 패널을 활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거는 그 패널의 어떤 그 연간 길이는 짧지만 이 데이터를 제가 처음에 사용한 이유는 월별 그 고용 상태가 여기 측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패널 길이 곱하기 12 해서 시퀀스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비경활, 그 다음에 고용 상태, 그 다음에 실업 상태 요 세 가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쭉 이제 다 시퀀싱을 한 거죠. 간단하게 시퀀싱을 했고요. 보시면 뭐 네 개의 시퀀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 하나하나가 이 해당 시기별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이 클러스터링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시면 약 2,000이 넘는 케이스들은 비활동형에 지금 묶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회색이 비경활 상태거든요.
지금 이 시점 전체에서 거의 그 노동시장에 참여한 적이 없으신 그런 이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 샘플에서는. 그다음에 참여형이 있습니다. 참여형은 이 전체 기간 모두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이 시퀀스를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후퇴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좀 이게 그 흰색이 지금 실업 상태거든요. 보시면 비경활과 실업과 고용이 좀 섞여 있긴 합니다. 약간 이제 이상성이 있죠, 이 내부적으로는.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비경활 상태가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퇴형이라고 그때 명명을 했고요. 진입형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으로 이제 계속 진입하는, 아마 이제 후퇴형이나 진입형은 이게 이제 그 연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유형들을 도출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이거는 그 저기 correspondent analysis의 결과인데요. 이 방법 자체가 사실은 교차 표가 분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 밑단에 있는 데이터는 교차 분석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장애 유형과 그 다음에 지금 이 스퀀스의 그 관계도를 지금 평면상에 지금 거리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비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폐 스펙트럼과 관련된 이런 장애가 좀 많이 가깝게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형이나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가깝고, 여기 보시면 뭐 감각 장애라든지 혹은 뭐 신체 장애와 관련된 뭐 이런 주로 유형분들이 좀 많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퇴형, 애초에 이제 이 집단은 그 고용 상태가 이렇게 크지 않은 집단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나오는 이 집단들을 보시면 주로 이제 그 정신장애나 이런 장애들, 내부 장애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 집단에 속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교차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두 변인의 상관성을 본 거죠. 장애 유형과 그다음에 스퀀스 유형이라고 하는 요걸 조금 더 좀 확정적으로 뭐 회귀 분석 기반으로 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참여형을 레퍼런스 그룹으로 했을 때 각각의 개인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시퀀스 분석의 도전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개인 속성이 보면 시변 변수,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변수가 있고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가 좀 도전적인 지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보통의 방법들은 이 개인 속성을 일종의 이제 데이터상에서 시불변 변수로 다 변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 이런 경우는 이제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바뀌질 않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뭐 연령이라든지 혹은 교육 연수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석 기간 내에 어떤 대표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좀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 연수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값을, 연속 변수의 경우에는 평균값을 좀 취했고요. 여기서 지금 명목 변수의 형태들이 있다면 명목 변수들은 최빈값을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시 취합하는 그 애그리게이트하는 작업이 좀 요청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결과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시퀀스 자체가 지금 이 종단 데이터를 응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그 변수도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맞추는 거죠, 데이터의 단위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변 변수를 만약에 좀 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퀀스 분석의 숙제이면서 또 도전 지점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방법을 쓰신다면, 전통적인 방법을 쓰신다면 종단 데이터를 일정하게 취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퀀스 분석의 어떤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확장되고 있는가, 또 개선되고 있는가, 그 지점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이 최근에 굉장히 다양하게 제한되고 있는 이런 분석 방법의 제한점을 지금 선생님들의 연구에서 반영하고 연구 문제나 혹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이제 어느 지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보실 때
지금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개선 지점들이 있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퀀스 분석의 이제 초기 그 응용 단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이 시도된 영역들은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 이게 이제 그 실제 분석을 해보시면 느끼실 텐데 이게 좀 그 강건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 스테이터스 상태의 어떤 종류나 어떤 그 샘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논문이나 보고서에 보고는 안 한다 할지라도 부트스트랩 같은 걸 해서 실제로 이 결과를 계속 검토를 하거든요. 안정성을.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이 샘플이 좀 달라져도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이제 좀 그 확신이 서면 이제 그 결과들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전에 이 거리 측정의 어떤 방법들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 좀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방법 자체가 확장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를 않아서요. 사실은 이 방법들도 사실은 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 이외에 뭐 다차원 척도법과 같은 이 차원 축약 방법들이죠.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차원 축약을 하게 되면 그 이 분석에 포함되는 그 시퀀스들의 이 것들이 어떤 저차원 뭐 차원 2개, 3개 정도 축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저차원 상태에서 거리를 좌표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퀀스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겠죠. 생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측정된 그 값이 아니고 한 번 더 이제 축약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그 좀 추상적인 공간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제 차원 내에서의 거리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료 회귀목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그 트리 기반 그 분석 기법들 있죠. 이렇게 막 분기 만들어서 이렇게 분류하는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F 밸류에 기반한 뭐 분류 분석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트리 기반 분류 기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분기를 얼마나 거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사한 애와 좀 먼 애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거리 계산을 하는 것도 시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트리 그 카트와 같은 형태의 분석 기법을 활용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약간 어떤 느낌인지 좀 상상이 좀 되시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시도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통적인 옵티멀 매칭 방법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류된 내용이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대한 연구자의 어떤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샘플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기서 바꾼다는 의미는 투입되는 샘플의 뭐 예를 들어 한 70% 정도만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분석을 수회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겠고요. 만약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되신다고 판단이 된다면 예컨대 뭐 한 1000번 정도 리샘플링 해가지고 그 유형화 결과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안정성을 테스트해 보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자가 이 리포팅을 하기 전에 이 시퀀스 결과가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한 확신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그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시퀀싱에 그 포함되는 어떤 정보를 좀 간단하게 가져가야겠죠. 스테이터스 즉 그 상태의 종류를 좀 간명하게 가져가신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좀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멀티 채널 방식으로 복수의 시퀀싱을 동시에 투입을 하여서 유형화를 하는 그런 과정들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 단일 채널,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분석할 때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요. 이제 멀티 채널일 경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의 안정성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주의 깊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좀 효율적으로 이와 같은 계산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좀 도출이 되고 있고 아마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논문들이 아마 찾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를 활용을 한 건데요. 이거는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연속 변수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시퀀싱 분석은 아니고요. 궤적 유형화입니다. 이건 연속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세 개의 채널을 활용을 했거든요. 하나는 평균 노동 시간입니다. 이거 평균 노동 시간이고요. 하나는
그 임금 소득입니다. 웨이지 근데 이제 로그를 씌운 값이고요. 세 번째는 삶의 만족도, 우리 그 복지 패널에 있는 문항을 활용한 거고요. 이 세 개의 데이터, 이 세 개의 궤적을 동시에 포함시켜 가지고 유형화를 한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남성의 결과인데요. 보시면 B 집단 있죠. 여기 지금 같은 색깔, 같은 이니셜로 표현된 거는 같은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B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의 임금 근로자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노동 시간이 가장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고 또 소득도, 임금 소득도 가장 높고요. 근데 또 이 집단이 이 삶의 어떤 만족도도 아주 높죠.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의되는 바는 남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지위가 삶의 만족도 영향과 거의 일치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는 아직 발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논문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여성이 좀 다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정규직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좀 중간 정도예요. 오히려 이제 이거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죠. 어떤 일과 가정 양립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이런 측면들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질적 그 시퀀싱 결과는 아니고 연속 변수를 활용한 사례긴 합니다만은 이제 요게 이제 멀티 채널 연구의 이제 하나의 어떤 사례로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차원이 이 시퀀스 분석을 하면 스테이터스가 좀 많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 시점이 길어지게 되면 분석 결과 해석에서 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측면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 이제 생각들이 드는데 하나의 어떤 이제 그 과정이 이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축약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결과를 축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시퀀스 간의 이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 네트워크의 어떤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고 요거를 지금 집단별로 비교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상당히 긴 기간의 데이터고요. 위에가 남성이고 아래가 여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죽음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애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축약해 놓은 그런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 형태로 지금 추상화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래프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래프 구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노드, 여기서 이제 스테이터스가 될 텐데요. 각각의 노드의 특성, 주로 보면 중심도 이런 거겠죠. 어떤 사건이 주로 많이 이렇게 가운데서 매개가 되고 막 움직여지는가. 항상 어디로 이행할 때는 얘를 거쳐간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마 어떤 그 그래프 구조에서는 센트럴리티 중심성으로 포착이 될 텐데요.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것이 일종의 매개 사건이 된다든지 혹은 어떤 것이 공통 사건이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 그래프 전체, 네트워크 전체의 속성을 드러내는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밀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것이 함유하는 것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생애사의 전반적 과정에서 이 과정이 밀도가 높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선택의 폭이 그때그때 다양할 수 있다는 걸 함의합니다. 여기로 갔다가 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이게 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밀도가 낮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초기 시점의 선택이 끝을 좌우하는 거죠. 옆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의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그래프 구조에서로 담아내게 되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또 굉장히 또 많아지게 되겠죠. 단순히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비교할 때 밀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이제 리포팅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한쪽은 굉장히 삶의 매 국면마다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고 어느 한쪽은 굉장히 경로 의존적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이 곁들여져야지 좀 의미 있는 그 리포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그래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경험들이 군집들이 생기거든요. 확률적으로 많이 서로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 뭐 그걸 하나의 페이지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삶의 분기의 어떤 큰 어떤 맥락 그 결과들로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프 구조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이 그래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어떤 그 회귀 분석처럼 이렇게 하나의 어떤 값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많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런 시각화 정보들 이런 것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걸 큰 그 저기 프린트 이용해 가지고요 벽에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라보면 저 경로는 뭐지? 혹은 저기는 왜 이렇게 뭉치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인사이트들이 나오고 그럼 그것들을 이제 다시 기존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결과들을 단순히 리포팅하는 게 아니고 이 맥락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연구들은 양적 연구자와 질적 연구자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분석이나 도출은 또 양적 연구자가 수행을 하더라도 이 결과들이 함의하는 거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또 해석들은 또 질적 연구에 또 이런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협업을 또 이끌어내는 지점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약치입니다. 요약치. 즉 시퀀스의 성격을 어떤 대표하는 값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상태 변화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예컨대 그 진위 개수 같은 거 구할 수 있어요. 혼잡도 혹은 그 역으로 이제 그 순수도 이런 표현 쓰는데 진위 개수가 그 대표적인 그 혼잡도 순수도를 평가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과학에 들어오면서 불평등 지수가 된 거죠. 불평등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혼잡도 혹은 순수도가 낮은 상태거든요. 소득에서. 어쨌든 이게 이제 정보가 담고 있는 순수도 혹은 혼잡도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빈번하게 바뀌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고정되고 안정된 값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스테이터스의 어떤 정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게 어떤 삶의 어떤 안정성을 드러내는 지점 혹은 이게 안 좋은 거라고 한다면 어떤 내몰린 상태에서의 어떤 벽을 맞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얼마나 스테이터스가 다양하게 연결되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지표화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몇 개의 사례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태를 여기 이분화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터스는 여러 개지만 그 중에서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을 좀 따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퀀스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죠. 전체 시퀀스에서 이게 긍정적인 사건이 몇 프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축약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노동 이력이라고 한다면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를 긍정적 사건으로 보고 이것이 전체 시퀀스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런 식으로 축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집단 간 비교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상태를 좀 더 서열성을 지니고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겠죠. 좀 가장 좋은 상태와 가장 나쁜 상태로 예컨대 좀 나눠가지고 이 경우는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이후의 시점에 이 상승이 발생했는지 혹은 하강이 발생했는지를 축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개를 좀 결합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퀀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퀀스를 이렇게 유형화하는 과정 없이 개인별로 시퀀스 다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개인별로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집단 간 비교를 해보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특정한 뭐 설명 변수나 결과 변수가 되어서 또 다른 회귀 분석에 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충분히 시퀀스가 길다고 한다면 그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페이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은 지금 현재 패널 데이터의 길이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그렇게 안 길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페이지를 나누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어떤 관측 지점이 좀 많다. 이런 지점이 있다면 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묶어낼 수가 있겠죠. 묶어내게 되면 그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처리해가지고 다시 그 이행 과정을 이렇게 딱딱 좀 더 축약한 버전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께서 다루시는 이 시퀀스의 길이가 좀 길다, 복잡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것을 페이지로 묶어내는 과정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옆에 보시면
이 연구 사례는 요게 동일한 페이지라고 묶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색깔이 다양한 거는 이게 아마 다른 이제 그 스테이터스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페이지로 묶는 과정들이 얼마나 타당한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도 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제시는 따로 안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정보 이거 시퀀스 분석 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화 전략들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예제로 보여드린 이 내용들이 다 시각화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이걸 다루지는 않지만 특별히 어떤 분석 결과의 해석 가능성, 우리가 그 빅데이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해석 가능성이거든요. 이게 모형이 너무 복잡해지고 분석 결과가 담고 있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우리가 결과를 얻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이게 나왔는지,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모형이 도대체 어떤 변수들을 좀 중요하게 봤는지, 사실은 이제 그 인간에게 필요한 건 이런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치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결국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것이 해석 가능성이라 볼 텐데, 그러니까 시각화는 이제 이와 같은 해석 가능성을 좀 높이는 과정이겠죠. 인간의 직관을 활용해서 이 복잡다단한 이 데이터의 어떤 패턴들을 포착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시각화 전략도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숙제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숙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생존 분석도 이제 이와 같은 문제의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야기를 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절단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결측 문제를 할 수 있겠죠. 이 결측이란 말이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쓸 때가 있죠. 결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순수하게 어떤 미싱값, 이렇게 사라지는 중간중간이 없는 변수가 특정 값이 없는 걸 이제 미싱이라 결측치라 할 때도 있고, 이런 종단 데이터에서의 어떤 결측은 특히 절단 문제죠, 그죠? 뭐 우측 절단, 좌측 절단. 그러니까 이제 이걸 쭉 시퀀싱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샘플의 경우에는 앞에 몇 년도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분석도 지금 만약에 물론 우리 데이터가 완벽하게 시점별로 모든 관측치가 다 있다는 문제가 없지만, 뭐 중간에 빠졌다든지 특히 앞뒤로 없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좀 중요한 좀 도전 지점이 되겠죠. 이걸 이제 어떻게 잘 해낼 것이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이 생존 분석이기 때문에 시퀀스 분석과 생존 분석을 이제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 값을 추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의 결과가 얼마나 신뢰로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태적 성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시퀀스 전체가 아니고 각각의 그 상태 변화가 있을 때, 또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수가 시점에 따라 달라질 때, 이런 다이나믹을 어떻게 이제 모형에서 좀 녹여낼 거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도전적인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그렇게 많은 시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추후에 이제 좀 더 이런 작업들이 시도들이 좀 많이 좀 고안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퀀스 분석이 전반적인 어떤 그 생애사의 지점을 포착하는 방법이긴 하나,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그 안에서의 어떤 이행 경로들, 아까 잠깐 이제 그 그래프 모형으로 축약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행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행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로,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을 아까 그 막대 그래프로 표현된 것처럼 평균적 수준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좀 다양하게 모습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생애사 연구의 어떤 양적 분석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그죠? 최종 지점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뒤에서 이 그 연구 사례에서 소개해드릴 멀티 스테이트 모델이라든지 히든 말코프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분석 사례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스테이트 모델을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복지 패널 13차까지 데이터를 결합했던 사례고요. 이 분석 대상은 조사 시점 기준으로 25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요 범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연령입니다. 시간이 여기서의 그 시간 변수는 연령입니다. 연령.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케이스 포함할 거냐라는 게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절단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개년도 이상 이 시간 범위에 들어가는 이 관측치가 있는 대상만을 추출했습니다. 이제 왜 6개년도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이게 좀 딱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뭐 절반 혹은 그 전후 수준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 방법은 그래도 그 절단 문제에 있어서 좀 강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6개년도 이상 추적된 케이스만을 했고요. 그래서 중2 출생 연도는 1979년 출생자가 중2 출생자고요. 따라서 이 분석은 이게 이제 어떤 시간적 시대적 피리어드 효과가 좀 있겠죠.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의 외환 위기를 경험했던 세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대의 경험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이 복지 패널이 더 이제 길어지게 된다면 코호트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집단과 또 다른 집단을 비교해 가지고 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연구는 어쨌든 요 코호트, 요 집단, 요 연령 집단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요 한계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했을 때 케이스는 약 3,500건 정도 되었고요. 관측치는 23,000 정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뭐 이렇게 그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뭐 설명드리기보다는 아주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뭐 엄밀한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멀티스테이트 모델은 이게 이제 2007년에 이제 제안된 연구인데요. 일종의 그 생존 분석의 구조 방정식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데이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 구조가 이게 그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복지 패널을 활용한 어떤 그 데이터 꼴을 보여드릴 텐데 데이터 하나하나의 어떤 그 모습들이 생존 분석의 정보가 동일합니다. 방식들이 동일하고요. 여기 포함된 모델이 있죠. 요 모델은 그 리즈럴이나 옛날에 이제 구조 방정식 그 하실 때 이렇게 모형화 하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갈 때 뭐 1 코딩하고 그 경로가 없는 0 코딩하고 이런 거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 자체가 약간 이런 생존 분석과 구조 방정식을 결합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이런 어떤 매개 사건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의료적 처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상태 개선으로 가기도 하겠죠. 이 스테이터스의 변화가 있겠죠. 근데 어떤 집단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경로를 따를 경우에는 상태 개선까지 가기에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다양한 삶의 경로, 그러니까 이 하나의 경로만을 다룰 때 우리가 이제 생존 분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건사 분석을. 이것들이 어떤 매개적 구조로 다양하게 얽히게 될 때, 이건 아마 회계 분석에서 구조 방정식 모형을 쓰실 때 어떤 연구의 어떤 관심과 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잇는 이 구조가 이 생존 분석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컨대 내가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스테이터스의 변화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혼 상태에서 결혼까지 가는 데 시간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 미혼 상태에서 결혼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 사건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따를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결혼으로 이행한다. 뭐 이런 구조들을 살펴보고 싶다면 이제 멀티스테이트 모형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생존 분석의 모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싱 구조에 대해서 좀 강건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결과가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게 강건하다 하고 해서 아무렇게나 넣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 미싱 구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이 미싱 구조가
이렇게 어떤 체계성을 띠고 있을 때가 제일 문제죠. 예를 들면 어떤 집단의 특성과 이 미싱 구조 동일하게 가 있는 경우, 뭐 그런데 미싱이 발생하는 게 어떤 아프거나 혹은 어떤 죽음의 발생, 굉장히 어떤 개인의 특성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이게 어떤 결과의 어떤 편의가 충분히 발생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싱 구조에서의 어떤 그 특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런 체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힘들기 때문에 미리 데이터의 속성들을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과정들을 한번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면요, 요게 그 한국 복지 패널에서 다운받은 형태입니다. 요것이. 자, 요거를 지금 제가 이 연구는요, 세 가지 경험. 이 세 가지 경험은 여기서 뭐였냐면 그 취업 상태, 그다음에 결혼한 상태, 아기를 가진 상태,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상태, 이 세 가지 조합을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 이제 이행을 보는 건데, 보시면 요거를 지금 이제 B 보시면 개인별로 시퀀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 시퀀스가 요걸 의미합니다. 아마 6이 아마 이제 이 경험이 다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코딩들을 좀 필요하고요. 점으로 처리된 것은 보시면 이제 미싱입니다. 이런 것들은 요 과정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시퀀스 구조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요 정보입니다. 요 정보가 뭐냐면 from true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건 not이라는 의미고요. 대문자로 표현된 거는 이 경험을 했다. 그 true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오타가 있는 게 여기 WMC 돼 있는데 이게 다 E입니다. E. 다 이거 working으로 제가 쓴 것 같은 다 E입니다. E.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다 소문자 EMC로 된 거는 세 개의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죠. 그죠?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EMC로 가는 거 요거 보시면 M만 대문자죠. 요거는 지금 결혼을 한 거죠. 그죠? 다른 경험은 없이 이렇게 이행했을 때 이 경로는 1이 됩니다. 이 경로명을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적어 놓은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요 대각성분은 다 없죠. 이건 제가 여기 이 연구에서 함의는 뭐냐면 이것이 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 뭐 이런 걸 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청년기의 경험 유무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과거에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이제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연구 문제상 지금 하나의 상태에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여기도 경로를 다 적어 주실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쭉 이렇게 이제 지금 나열이 지금 되어 있고요. NA는 이제 이것이 그 연구 목적상 혹은 이 특성상 고려되기 힘든 경우라고 지금 전제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정보죠. 요 정보하고 그다음에 요 정보하고 가는 거죠. 요 두 개를 투입하게 되면 여기 실제 지금 이제 복지 패널이 한 케이스입니다. 여성이고요. 1982년생 여성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스테이터스 1이라고 된 거 있죠. 사실은 생존 분석에서는 요게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개인별로. 왜냐하면 어떤 우리 관심 있는 스테이터스가 발생했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정보만 필요하기 때문에 절단이 되었느냐 아니냐기 때문에 하나만 필요한데 지금 이건 경로별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 빨갛게 표시한 거는 이게 관측이 된 경우입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으로 이행을 했어요. 그죠? 패스 2입니다. 패스 2가 보시면 요거거든요. 그래서 세 개 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취직을 하신 거죠. 그죠? 임플로이먼트. 요 분이 이걸 취직을 하시게 된 게 이게 지금 이 연구는 24가 스타트거든요. 그래서 24살일 때 1년 후에 이제 된 거죠. 그죠? 취업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다음에 쭉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3에서 4로 갔죠. 패스는 9입니다. 9번 패스는 보시면 취업 상태에서 지금 취업과 결혼을 한 상태죠. 그죠? 취업과 결혼까지 간 건 아까 25가 아까 이제 마지막 상태였으니까 32.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걸린 거죠. 그죠? 이때 이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분이 지금 11번 패스를 경험했습니다. 11번 패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결혼과 취업과 결혼이에서 취업과 결혼 그리고 자녀 출산까지 이어지는 거죠. 보시면 이분은 스타트 32에서 34, 즉 약 2년 후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 데이터를. 그래서 복지 패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퀀스를 만들고요. 이 매트릭스를 포함을 해서 요 데이터를 만드는 게 숙제입니다. 요걸 만들게 되면
이런 경로 구조의 어떠한 그 시퀀스 분석도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지 패널의 데이터를 제가 또 별도로 하나 이용을 했어요. 뭐였냐면 그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 복지 패널에 굉장히 숨겨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가구주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구주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각 그 이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관계를 다 복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손자는 누구고, 이 사람의 아내는 누구고 이런 것들 있죠.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관계가 아니죠. 근데 가구주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건 좀 달라지겠죠. 이 두 지점이 같은지. 그래서 이 그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모든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우에 이 양자의 관계가 뭐가 되는지, 손자인지 배우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카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또 지점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게 그 이 복지 패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능성은 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반복 측정도 반복 측정이지만 가구 관계를 복원해낼 수 있거든요. 예컨대 배우자가 나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상태 말고 배우자의 어떤 상태가 나에게 미친 영향을 옆으로 끌어와 오면 훨씬 많은 연구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혹은 자녀가 있는 집안이라고 한다면 자녀의 상태를 옆으로 끌어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복지 패널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가구 기반으로 하되 측정은 개인 단위로 하고 있는 이 패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좀 아쉽게도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구들이. 그래서 충분히 가족 내에서의 다이나믹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복지 패널은 충분히 이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 여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림이 좀 망가졌는데요. 요게 이제 그냥 이 모형입니다. 이게 경로 모형이죠, 그죠?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행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던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좌측 절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24세를 초기 상태로 봤다. 초기 상태라고 하는 게 세 가지 경험이 없는 거거든요. 일단 24세 때는 무조건 없다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세 가지 경험이. 이게 이제 약간의 한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형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샘플을 추출하실 때 몇 가지 전제들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제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제한 사항들을 좀 잘 좀 고려하셔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시고 또 그 지점들이 어떻게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취합한 결과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각각의 개인들의 이 경로를 다 추출해 가지고요. 지금 이게 아마 그 생존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왜 시점별로 그 상태 변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케플란 마이 이런 거 할 때처럼 그거 비슷한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남성하고 지금 여성하고 지금 나눴는데요. 남성 연령별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취업 미혼, 미취업 결혼, 취업 미혼 이런 상태들 있죠. 이런 상태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세일 경우에는 지금 미취업 미혼 상태,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걸로 가정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그래서 이 연구의 이제 중요한 또 전제 중에 하나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가진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뭐 이것이 하나의 전제일 수 있는데 복지 패널 내에서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서요. 일단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이 상태에 있죠. 그리고 이제 39세 시점이 가게 되면 이제 취업, 결혼, 자녀 이 세 가지 경험을 다 한 집단이 이제 62% 정도가 되고요. 취업은 했지만 미혼 상태에 있는 이 집단도 제법 이제 일정한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성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걸 이제 연령별로 비율을 이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본 내용입니다. 보시면 남성에게 거의 없는 이 경로가 하나 있어요. 여성에게는 이게 전업주부죠. 미취업 상태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가진 경우입니다. 이제 이런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패턴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남성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대략 한 33세 즈음부터 그죠? 요 전후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취업이나 결혼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행되고 있는 구조가 보이고요. 그리고 33세 넘어가면서 이 자녀까지 출산하게 되는 비율도 이제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경험이 다 없는 일부의 사례들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업주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약간 설명적인 작업을 하나 해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기간에 걸친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이상 집단, 그다음에 중위소득 미만 집단, 그리고 이제 빈곤 집단. 여기서의 빈곤 집단은 이 중위소득의 평균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빈곤 집단으로 본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집단별로 소득 별로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이게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하면서 일종의 이제 시불변 변수처럼 다룬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다이나믹을 이제 어떻게 녹여낼까라고 하는 게 하나의 숙제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 기간을 좀 다 아울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위소득보다 높은 집단 같은 경우에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32세, 33세 넘어가면서 빠르게 이 세 경험으로 이행하는 집단들이 좀 관찰이 되고요. 이 집단의 경우에는 세 가지 경험을 하지 않은 이 집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빈곤 집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퍼센테이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제 빈곤 집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0.8% 정도의 집단들이 이 세 가지 경험이 이제 모두 없는 상태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함의는 보시면 이 이행 속도가 더뎌지잖아요, 그죠? 이것의 의미는 이 이후에도 이 집단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함의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왜 보면 그 고독사나 이런 부분들 있죠. 뭐 1인 가구의 어떤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지금 그 노령층 말고 그죠? 장년층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죠? 4, 50대. 지금 이 연령대가 그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빈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이 장년층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좀 함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이제 남성과 좀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보시면 다만 이제 이 그 전업주부가 일정하게 좀 존재하고요. 여성도 남성과 좀 거의 비슷하게 이 빈곤 집단의 경우에는 세 가지 경험이 모두 없는 집단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아마도 아니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죠? 또 이 경험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득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내부적인 다이나믹이나 다양성은 여기서 드러내지는 않죠. 이건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취합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태적인 성격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취합한 것이 아니고 좀 경로들을 굉장히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이 이후에 좀 사례를 좀 보시면서 좀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도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멀티스테이지 모형 활용을 해서 전반적인 삶의 이행 경로들을 한번 살펴본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관심은 나는 좀 다이나믹한 어떤 경로들을 좀 살펴보고 싶다. 스테이터스 혹은 어떤 국면들 여기서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스테이터스, 몇 개의 경험들이 응축된 어떤 그런 상태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나은 기회들, 더 좋은 상태, 뭐 더 활발하게 다양한 이행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삶의 막다른 경로처럼 더 이상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쳇바퀴를 돌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히든 말코프 모델, 즉 어떤 프로세싱, 이 과정들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복지 패널을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이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시퀀스 이 분석을 하기 좋은 게 월별 이게 있기 때문에 월별 데이터를 가지고 쭉 이제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다양하게 봤어요. 이게 이제 그 샘플 특성이 또 그렇기 때문에 미고용 상태하고 그러니까 고용 상태하고 그다음에 이 그 빈곤 경험
경험과 차별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안 된 상태의 경우에는 비경화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빈곤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실업일 수도 있겠고 실업이면서 빈곤일 수도 있겠고요. 고용 상태일 경우에는 고용인데 빈곤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고용이면서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활용을 하였고요. 따라서 월별 자료이기 때문에 총 시퀀스는 48의 길이가 되게 됩니다. 48 정도의 길이를 갖게 된다면 우리가 좀 경로들을 좀 검토하기가 용이한 부분들이 있죠. 그 히든 마르코프 모델은 이미 이 모형의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잠재 구조, 레이턴트 구조를 다루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관찰된 어떤 상태들 있죠. 이런 관찰된 상태들이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행 구조들, 이게 마치 요인 분석에서 팩터와 좀 유사한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확률적 모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게 뭐냐를 추정해가지고 상태들의 이행들을 추정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를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하나는 뭐냐면 믹스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스테이터스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스테이터스를 좀 결합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 스테이터스의 결합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클러스터링하는, 그러니까 한 번 더 축약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경로들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페이지별로 한번 이렇게 묶어서 한 번 더 축약하는 과정 이렇게 거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뒤에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이제 그 스테이터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용 상태냐, 혹은 이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차별 경험이 있느냐, 다 경험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유형화한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이 시점 간의 전반적인 비율을 본 겁니다. 보시면 이게 심하지 않은 장애의 케이스인데요. 몇 가지 용어가 좀 지금 사용하는 것과 좀 다른 건 양해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employment, 지금 고용된 상태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죠? 굉장히 높고 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뭐 고용된 상태나 빈곤을 경험하거나 차별을 경험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있는 상황이 비경화 상태이면서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 장애의 심도가 좀 큰 집단을 좀 보시게 되면 이거 좀 반대죠, 상황이. 안정적으로 고용된 케이스가 훨씬 적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경화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이제 비경화 상태지만 빈곤을 경험하는 상황도 중하지 않은 장애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이제 묘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제 요거죠. 이게 이제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행 경로를 살펴본 겁니다. 이게 제가 확대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러면 이제 화면이 좀 깨질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이 히든 마르코프 모델의 분석 결과는 그래프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 구조라고 하는 것이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이 데이터가 출력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것을 통상적인 네트워크 분석이나 그래프 분석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시각화를 좀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몇 가지 경로들이 나오죠.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심하지 않은 장애 집단의 경우인데요. 이게 지금 그 엣지 줄의 이 굵기가 이게 뭐냐, 확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계속 돌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번 노드의 경우는 계속 1로 돼 있죠. 이건 계속 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머문다, 이 상태에서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번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지금 작게 나와 있는데 10번이 employment입니다. 이게 거의 지금 그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구조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 15번도 인플로이먼트가 비율이 높은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단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이 안정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인플로이먼트 계속 유지한 집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집단은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번과 같은 집단도 있죠. 요거는 이제 비경화 상태에서 계속 좀 머물고 있는 이런 집단들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행들이 상대적으로 도 관찰이 되는데, 지금 이 중한
좀 그 장애 심도가 높은 이 집단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경로 수가 좀 적어요. 이 집단은 이거 자체가 어떤 삶의 다이나믹이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2번 집단 같은 경우죠. 2번 집단이 이제 비경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머무는 집단이 요 노드의 사이즈는 비율로 보시면 되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죠, 이 집단들이. 그리고 이제 18번 집단도 있습니다. 요 18번 집단은 보시면 이 지금 그 고용되어 있긴 하나 차별 경험이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고용되어 있지만 이 차별 경험을 아우러 안고 있는 이 집단도 여기서 이제 아울러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조 전반에서 이 보여지는 집단 간 차이는 좀 더 어떤 경직된 구조도 좀 존재할 수 있고요. 어떤 특정한 압도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 경험들 사이에서 계속 돌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예컨대 하나의 벽일 수도 있겠고요. 일을 전혀 하지 못하시거나 일을 하시더라도 차별 경험을 계속 경험하고 계시거나 이런 어떤 상황들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믹스처 모델을 이제 이건 뭐냐면 아까 이걸 한 번 더 축약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이 시퀀스거든요. 이 시퀀스 비율을 제가 이제 파이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고요. 요 각각의 이 시퀀스들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유형한 결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클러스터 1번을 보시면 요게 지금 안에 있는 요 소수점은 이 이제 비율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이제 그 클러스터 1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것들을 보시면 이거는 지금 고용 상태고요. 여기 이게 뭐냐면 고용되어 있지만 차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지금 비경화 상태인데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이 차별 경험과 빈곤을 다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은 뭔가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때때로 밖으로 또 나가시기도 하시고요. 이탈도 하시고 그러면서 들어오셨을 때 또 어떤 차별이나 빈곤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동 시장의 어떤 경계에서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이 구조를 띠고 있는 집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불안정 집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에 이제 좀 반대 케이스가 4번이죠. 4번은 보시면 다 녹색이죠, 그죠? 이건 다 안정적인 고용 상태의 이력을 보이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특별한 이상성 없이 그냥 이 상태를 계속 다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만 더 보자면 여기 보시면 2번 집단 같은 경우에는 비경화 상태도 있지만 또 실업 상태도 있고요. 이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56%, 즉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살구색의 이 상황인데요. 이 스테이터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빈곤을 아울러 경험하고 있는 노동 빈곤 집단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어떤 경로의 전반적인 상황을 네트워크로 좀 살펴본 것과 더해서 이런 한 번의 더 축약을 통해서 이런 그 경로들을 좀 더 축약된 버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믹스처 모델로 봤던 그것들을 결과 변수로 두고 이제 당 로지스틱을 한 번 더 해서 또 이제 해석적 통합을 한번 시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코호트 간 비교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좀 제가 시도했던 상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복지 패널 같은 경우에도 코호트 비교 연구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연령 구분을 하셔가지고 코호트 비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복지 패널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잠재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다. 이 말씀을 진짜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관계 측면을 뭐 본다든지, 혹은 시퀀싱 구조를 본다든지, 혹은 코호트 비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제 그 복지 패널 쓴 건 아니고요. 이게 장애인 고용 패널이 보면 웨이브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비교하기 좋아서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 웨이브와 여기서 웨이브는 이제 2008년, 2010년에 측정되었던 것과 2차 웨이브는 16년, 18년이거든요. 이 두 개를 이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통적인 시퀀스 어널리시스를 활용한 케이스인데, 다만 이제 코호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코호트 비교를 하실 때 조금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사실 제약이 있죠. 코호트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제약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꼭 뭐 이거 써야 된다 이건 아닌데, 이 코호트 간 비교를 할 때 이 코호트가 가지고 있는 이상성을 좀 많이 좀 검토하는 작업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그렇게 해야지 특히 시퀀스 분석과 같이 샘플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석들이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시도했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서양 점수 매칭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니얼리스트 매칭을 썼습니다. 가장 이제 거리가 가까운 유사성이 높은 케이스들을 축약하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웨이브 1의 케이스와 웨이브 2의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좀 속성이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게 2의 경우에는 지금 프로펜시 스코어가 좀 짙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 값들이 다른 애들은 좀 제거된, 그래서 좀 이제 일정한 이제 그 유사성이 높아진 것으로 일단 시각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것에 더해서 이 매칭 과정에서 두 샘플, 두 코호트의 유사성이 좀 상당히 비슷해졌다는 걸 좀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이후의 과정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이 두 샘플을 다 이제 바인딩을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서는 좀 첫 연구에서는 10년 전 연구에서는 4개를 추출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7개의 케이스를 추출을 하였고요. 요거는 이제 그 교차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사이즈, 요 네모의 사이즈가 샘플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라색 혹은 파란색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사이즈가 큰 거고요. 빨간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사이즈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1과 웨이브 2를 비교했을 때 참여 유형이 아까 1이 완전 비경활이거든요. 비활동형 1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활동형의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4번이 이게 진입형입니다. 그래서 진입형이 이전보다는 좀 더 많다. 뭐 이것은 이제 그 이 의무 고용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최근에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고용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또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장애 유형별로 다 풀링해서 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체 장애나 감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좀 안정적인 노동 이력을 좀 보이시는 편이시고요. 내부나 정신의 쪽 장애를 경험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비경활이 굉장히 많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본 내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내용을 다시 그 로지스틱 회계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웨이브 간의 이 코호트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작업들을 또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